안녕하세요. 필립의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들을 연인처럼 끼고 도는 시모를 모시면서 죽을 고생을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리는 시누이보다 얄미운 말리는 시누이까지 가세하면서 화자가 뚜껑이 열린 사연이기도 합니다. 악연보다 질긴 이 관계는 어떻게 끝이 날지 한번 사연 만나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정말 누구보다 달콤했던 저의 남편이 어떻게 엄마랑 짜고 저를 속였는지 제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같은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은 원래 정말 로맨티스트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꽃 선물을 꼭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매주 이벤트를 해줄 정도로 낭만적인 성격이었죠. 저한테 청혼할 때도 대학 강의실에 급습해서 꽃다발을 바쳤고요.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사랑한다고 하도 그래서 DJ가 부럽다고 천생연분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남편 이름은 현이었는데 오죽 꿀이 떨어지면 제가 항상 허니 그러면서 치켜 세우곤 했죠. 저는 남편처럼 체형이 마른 남자는 별로 안 좋아해서 처음에는 남편의 구애를 뿌리치곤 했어요. 그런데 계속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정이 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결국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었죠. 물론 처음엔 남편의 멘트가 전부 오글거려서 그만 좀 하라고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저도 적응이 되었고 오글거리는 멘트에 저도 전염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누가 봐도 오글거리는 닭살 커플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난 전생에 너의 왼손이었나 봐.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싶을 리가 없어. 어머, 자기는 왜 이렇게 낭만적이야? 이러니 우리 집에서 항상 자기가 4위지. 엄마, 아빠, 나, 그리고 4위. 우린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 진짜 프로포즈 대박 기대할 거니까 나 완전 감동시켜줘야 해. 알았지? 나만 꼭 믿어. 남편은 농담도 잘하고 스윗한 성격으로 대학 시절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남편이 연애를 하는 상대였으니 저도 주변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죠. 남편은 저를 거의 애기 다루듯 해서 연애 시절에도 유명했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거의 야유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심지어 영화관에 가도 한 자리만 예약했는데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꼭 붙어 있고 싶어서 저를 무릎 위에 올려서 앉았거든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꼭 옆에 앉아서 다정하게 스테이크를 썰어 주었어요. 당시 저희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다정하다고 했던 남자들의 여친이 저희 남편 하는 거 보고 다 화를 낼 정도였죠. 한 번은 여름인가? 저희가 해수욕장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보통 해수욕장 가면 남자들이 앉아서 여자친구 등에 선택 오일을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주변에도 파라솔 하나 딱 꽂고 그러는 커플이 많았는데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태국 마사지 직원처럼 제 등에 딱 올라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무르면서 오일을 발라서 주변 남자들이 다 막 토하고 그랬어요. 이런 남편의 로맨틱함은 절정은 프로포즈 할 때였죠. 결혼은 결심하고 난 이후 남편 프로포즈를 기다렸는데 이벤트의 남자라는 걸 알았기에 저도 적잖이 기대를 했었거든요. 저는 뭐 그래봐야 리무진 빌려가지고 트렁크에 풍선 잔뜩 끼워 넣거나 아니면 항상 그랬듯이 영화관을 빌려서 프로포즈하는 정도를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희 남편은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번지 점프하러 가지 않을래? 번지 점프? 갑자기? 나 그거 무서운데? 일단 나 믿고 한번 가보자. 이번 주말에 내가 차로 데리러 갈게. 알았어. 그럼 준비할게.
평소에 그렇게 레포츠를 잘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저는 좀 의아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였죠. 남편이 번지점프대에 가니까 자기 혼자 올라가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꼭대기에서 막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절에서 탈 수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안 뛰어내리고 자꾸 뭘 꼼지락꼼지락 하길래 제가 손나팔을 하고 불렀어요. 안 뛸 거야? 너무 무서워서 못 뛰겠지? 아니, 지금 뛸 거야. 잠깐만.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점프를 하는데 현수막이 쫙 펼쳐지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더군요. 선영아,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그게 프로포즈 1편이었고요. 프로포즈 2편은 더 상상을 초월했지요. 그때 제 직장이 서울에 있는 시청역 주변이었는데 어느 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저희 회사까지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진짜 6시 30분부터 퇴근 인파가 몰리는데 저는 남편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그 빨간 카페트 위를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불렀는지 이상한 악단이 따라다니면서 결혼 행진곡 연주도 해줬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결혼하기 전에 진짜 감옥 갈 뻔했던 적도 있었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다정한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저는 연애를 좀 오래 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5년째 하는 걸 보니까 아, 이 남자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했고 사랑꾼 남편이니까 저는 당연히 결혼하고 나서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었지만요. 솔직히 남편이랑 시모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만 해도 저는 이 남자를 잡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에 성격도 좋고 게다가 저를 공주처럼 대우해주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으니까요. 주변에서도 저더러 남자 잘 만났다고 결혼 잘하는 거라고 엄청 부러워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였죠. 연애는 남편이랑 하는 거지만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결혼 전에는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렸는데 시모를 만난 뒤부터는 그게 현실로 딱 와닿더라고요. 시모는 일찍 시부랑 헤어지고 혼자서 남편을 키웠는데 남편이 외동이고 아빠 없이 자라서 기죽을까봐 거의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아빠 없이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컸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처음에는 시모를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저도 큰언니가 일찍 이혼하고 아들을 키우고 있어서 여자 혼자서 아들 키워내는 거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시모는 제가 아들을 뺏기라도 한 것이냐 첫 인사 때부터 발톱을 세우시더라고요. 그래, 혼수는 얼마나 준비했니? 딱히 혼수라기보다는 그냥 저희 둘이 쓸 살림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 너는 공무원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어떻게 아무 준비도 안 할 수가 있니? 최소한 냉장고, 세탁기, 침대 이런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결혼 전에 쓰던 것도 있고 또 돈을 좀 모아서 집 사는데 보태려고요. 어머, 너는 핑계도 좋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아파트 전세 마련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네 남편이 공무원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집 마련했으면 너도 그동안 돈을 좀 모았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저희 아직 젊어서 돈이야 차곡차곡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려고 합니다. 돈 없으면 사랑으로 다 됐니? 우리 아들이 오래 사귄 여자라 해서 실속 있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너 지금 보니까 돈 모은 것 하나도 없구나. 그냥 버는 족족 팽팽 다 쓰고 맨입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처음 대면한 자리에서
예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도 서운했지만 그걸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장승처럼 서 있는 남편도 서운하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시모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없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솔직히 제가 돈을 많이 못 모은 건 맞았어요. 저는 집이 어려워서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조금 드려야 했기 때문에 월급 중에서 조금밖에 저축을 못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낭비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혼수자금이 모자랐던 건데 그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 싶어서 황당하더라고요. 시모가 남편 혼자 키우면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진 부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첫 만남에서 돈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서운하다고 은근히 속마음을 내비쳤죠. 어머님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모아서 서운하신가 봐. 엄마가 나를 고생해서 키워서 그래. 자기가 이해해줘. 어머님이 날 쥐잡듯 잡을 때 자긴 한마디도 안 하더라. 어머니가 너무하긴 하셨어. 미안. 다음엔 내가 꼭 자기 지켜줄게. 저는 그때까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이것저것 저를 챙겨주면서 한결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한 번도 제가 혼수를 준비하지 않은 걸 뭐라 하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시모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입을 뚝 다물면서 제 얘기를 듣고만 있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배신감이 슬슬 시동이 걸렸고요. 시모의 갑질 중 앞권은 상견례 날을 정하는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저녁에 갈비를 사드리는 자리였는데 그때 어머님은 작심한 듯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라, 아가. 너 돈 얼마나 모았니? 어머님, 저희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고 돈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도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결혼하고서도 일 그만둘 생각 없어서 열심히 모으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결혼할 때는 혼수 없다는 말이니? 이 시어머니한테 오는 것도 없고? 저희가 집안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따로 준비한 건 없지만 저희 둘 세간 살림만큼은 저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믿어주세요. 내가 세기 너를 가만히 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결혼 자금을 다 쓸 생각을 하는 거니?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긴 뭘 지나쳐? 최소 결혼하려면 여자가 5천은 들고 와야지. 이거 보니까 너는 그냥 몸뚱이만 바치는 거 아니니? 우리 아들이 네 몸매만 빼먹고 살라는 거야 뭐야? 어머니 빼먹다니 무슨 그런 막말을 하세요? 아이고 인연 눈 부라리는 거 봐라. 그렇게 얼굴을 잔뜩 붉히면서 그날 식사 자리는 마쳤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당연히 못 잡았고요. 저는 왠지 이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어머니가 혼자 자기를 키워서 아마 많이 서운하실 거라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군요. 그렇게 우여곡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저희는 경기도 하남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음 며칠 신혼집에 생활하는 동안은 행복했어요. 왜 사람들이 깨를 볶는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매일 집에 꽃을 사왔고 저희는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미래를 그리곤 했지요. 잠시 동안이나마 시모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마저 며칠 못 갔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시모였습니다. 예,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어머니 인사부터 와야지. 그러고 가만히 내가 연락 올 때까지 있니? 아, 죄송해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와서 좀 간병 좀 해줄 수 있니? 오늘요? 당장요? 제가 오늘 야근하는데. 그렇게 돈 열심히 버는 애가 혼수는 왜 못했니?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늘 퇴근하고 갈게요.
가뜩이나 야근이 많은 바쁜 시즌이었는데 일단 동료한테 일을 부탁하고 저는 부랴부랴 퇴근하고 시모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시모는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군요. 전혀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 왔니? 저기 주방 설거지부터 좀 할래?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만. 네, 어머님. 밥도 좀 해놓고 내가 아들 덕 좀 볼만하니 이제 며느리가 내 자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니 네가 우리 아들 대신해서 나한테 효도를 해야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님.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였지만 그냥 꾹 참았습니다. 저는 밥도 못 먹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빨래며 청소, 설거지를 하나도 안 했더군요. 제가 코트 하나만 벗고 정장 차림에 그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 한 번 안 하는 시모가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 띵동 하고 벨이 울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슥 보더니 자기 왔어? 이 시간에 여기 왜? 하고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거의 울먹거리면서 하소연을 하려고 하니 시모가 갑자기 먼저 말을 막았어요. 우리 아들 밖에 많이 춥지? 어서 와서 식사해라. 엄마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아니 뭘 급하게 가져다 달라고 하시더니 이 사람도 와 있으면 같이 밥 먹는다고 하시지. 근데 왜 자기는 청소를 하고 있어? 그게 있잖아.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네 처가 글쎄 직장 끝나고 불이 나게 달려오지 않았니? 얼마나 대견해. 내가 아주 칭찬을 하고 있었다. 정말? 와, 저기 대단하네. 엄마가 안 그래도 허리가 안 좋긴 하거든. 허리가 안 좋긴요. 남편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된장찌개랑 반찬을 뚝딱 차려내셨는데요. 제가 보기엔 영락없이 꾀병이었거든요. 저를 부려먹기 위해 일부러 아픈 신용을 한 거죠. 그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번은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또 한 번은 경비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겠으니 네가 와서 설명 좀 들어라.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온갖 일에 저를 호출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회사 끝나고 매일 어머님 집에 들락거리느라 남편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고 남편은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어머님 몸이 안 좋으시니 매일 가서 돌봐드린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갈 때마다 속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속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한 번은 어머님이 회사에 있는데 또 전화가 오더군요. 얘야 내가 허리가 어머님 집에 파스 있잖아요. 그거 붙이고 계세요. 119 좀 불러주련.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저한테 전화하실 정도면 119 직접 전화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일부러 딱딱 그렇게 끊어서 말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어찌나 속이 통쾌하던지 이번에야말로 시모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생각에 스스로 자부심마저 느껴졌지요. 그리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저녁을 맛있게 차려 먹을 생각에 장까지 봐서 퇴근을 했죠. 집에 와보니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 갑자기 왜 화를 내? 내가 뭐 어쨌다고. 어머님이 낮에 허리 아파서 응급실 실려갔는데 자기 모른 척 했다며? 어머님 아픈 거 아니야. 매번 그러셔서 가면 별일 아니었어서 파스 붙이라고 했는데 뭘. 병원에 실려갔다니까? 응급실에 갔다 왔다고! 진짜로 응급실에 갔다고? 알고 보니 시모가 그날 허리 통증이 심해서 119로 응급실에 간 모양이었어요. 하필 그날은 진짜 허리가 아팠는지 어쨌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자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119를 불러달라고 했고 남편이 조퇴를 하고 시모 댁에 간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스텝이 꼬인 거죠. 1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면 나쁜 며느리가 된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렇게 시모에게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남편과 시모한테 밉보인 거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여기서 더욱 열받는 건 신우이였어요. 신우이는 혼자 사시는 어머님 댁에 출입하면서 반찬이며 뭐를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뭐만 하면 그걸 따박따박 남편한테 문자로 일러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은 김장철에 저더러 와서 김장을 같이 하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 김장할 건데 언니도 올 거죠? 미안한데 이번엔 내가 회사 업무 평가 시즌이라서 그런데 내가 재료 사는데 돈 보탤게. 혹시 어머님이랑 둘이 하면 안 될까? 시집 와서 처음 하는 김장인데 빠지신다고요? 회사 휴가라도 내세요. 우리 회사는 연말이 바빠서 그게 잘 안 돼서 그래. 미안해. 아,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럼.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저는 김장 거드는 문제가 끝난 줄 알았죠. 근데 몇 분 뒤에 남편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그렇게 바빠? 어머님 댁 김장하는데 반차라도 내면 어때?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허리 많이 아프신 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가씨가 전화했나 보네? 그걸 왜 당신한테 말한대? 동생이 나한테 문자한 게 중요해? 당신 처음에는 어머님 댁 가서 일도 잘 도와주더니 지금은 일부러 안 가는 것처럼 보여.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까지 지금 어머니 편드는 거야? 나야말로 서운하다. 편드는 게 아니라 김장 도와달라고 부탁 한번 했는데 반차라도 내볼게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딱 잘라 말하면 당연히 상대방은 서운하지 않겠어? 알았어. 휴가 낼게. 신우이가 남편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남편이 잔뜩 화가 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연말 평가 시즌 때 제가 휴가를 내려면 거의 10명 정도한테 부탁을 해야 하고 상사한테도 굽실굽실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만큼 연말이 바쁜 회사여서 그런 건데 남편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저를 책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서운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겨우 또 반차를 내고 김장을 하러 갔죠. 근데 이게 웬걸? 제가 가니까 웬 아주머니들이 잔뜩 붙어서 김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황당했죠. 이게 누구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우리 며느리 아니야? 언니 오셨어요? 겨우 휴가 냈어. 근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지 않았어? 여기서 그걸 왜 따지니?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좀 불렀다. 여러 명이 해야 금방 끝나지. 뭐하니? 앉아서 얼른 일 거들지 않고.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교회 친구분들 불러서 금방 끝낼 거면 제가 이렇게 사정사정해서 휴가를 낼 필요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알고 보니 원래 교회분하고 같이 김장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신우이가 괜히 저를 부른 거더라고요. 신우이는 결혼 전에는 일을 했는데 결혼하고 일을 관두고 살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신우이 눈에는 제가 살림도 전혀 안 하고 밖에서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걸 시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우이는 그날 이후로 저랑 앙숙이 되었어요. 원래 신우이랑 관계가 제일 안 좋다고 했는데 저는 아예 신우이가 대놓고 저를 골탕 먹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여름에 가족여행을 다 같이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완전 함정에 빠졌지요. 고기며 과일이며 먹을 거를 싸서 펜션에 놀러 갔죠. 낮에 인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전기가 갑자기 안 들어오더군요. 뭐야?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네? 펜션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내가 아까 해봤는데 바빠서 전화 안 받던데? 어머, 과일하고 이거 고기 다 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름이라 빨리 상할 텐데. 관리동에서 아이스박스라도 빌려와야겠어요. 관리동까지 거리가 꽤 멀어. 내가 차로 갔다 올게. 왜 네가 가니? 새 애기도 있는데. 오빠는 무거운지 옮겨야지. 엄마는 허리 아프고 나도 못 옮기니까. 언니가 갔다 와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땡볕에 운전도 못하는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갔죠. 그날 더위가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였는데
관리동까지 걸어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의 200m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하필 쪼리를 신고 걸어가다가 돌에 긁혀서 발에 피도 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돌아올까 했는데 그렇게 가면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거의 발을 끌다시피 해서 관리동에 가서 아이스박스를 빌려왔죠. 발이 찢어질 듯 아파서 현관에서 거의 쓰러지듯 아이스박스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안에서는 고기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전기가 또 들어오네? 제가 다 시켰어요. 다 시켜니까 되네요. 언니, 괜히 고생했어요. 그럼 중간에 전화라도 주지 그랬어요. 나는 발에 피가 나도록 아이스박스 가지러 갔다 오느라 고생했는데. 예, 전기가 들어왔으면 감사해야지. 너는 땀 좀 흘렸다고 그걸 그렇게 타박하니? 인성이 너는 정말 안 된 거 아니니? 인성 얘기하는데 갑자기 화가 훅 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모한테 저도 모르게 순간 대들게 되더군요. 어머님, 여기서 인성 얘기가 왜 나와요? 예?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눈을 치켜 뜬 거니? 흰자위 보이겠다? 저 발에 피까지 흘리면서 아이스박스 가져왔어요. 저희가 차로 1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를요. 진짜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다요. 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부러 언니 골탕이라도 먹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대답해봐요. 당신, 그만해. 즐겁게 놀러와서 이게 무슨... 결국 저희 가족은 그날 여행이 파토나고 하루도 못 자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날부터 남편과 사이는 점점 더 안 좋아졌죠. 왠지 남편과 저 사이를 시모랑 시누이가 이간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의구심은 며칠 뒤 확신으로 바뀌었죠. 우연히 시모랑 시누이랑 대화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 제가 저러다가 나자빠질 거야. 못 견디면 지가 이혼한다 하겠지. 당연하지. 진짜 어디 빈손으로 와서 한 집에 가산을 털어먹으려고 미친년이. 너희 오빠가 콩깍지가 씌인 거야. 우리가 그걸 벗겨주면 되는 거고. 내가 돌격대장 할게. 엄마는 대장해. 그러자. 충격적이었죠. 저를 밀어내려는 시누이와 시모의 작전이 맞았던 거거든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남편은 제가 시모랑 시누이한테 까탈스럽게 군다고 하고 있고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할까 하다가 분명 시모와 시누이가 발을 뺄 것 같아서 일단 물증을 먼저 찾기로 했죠. 그러는 와중에 시모의 아들 중독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저희 집과 시모 집을 오가면서 저희 남편을 끼고 도는데 진짜 보자 하니까 갈수록 가관이더군요. 어느 날인가는 제가 퇴근해서 갔는데 거실에 갑자기 무슨 종이 박스를 하나 갖다 놔서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찰싹 붙어서 마치 아내처럼 속닥거리더군요. 제가 아니라 시모가 와이프 같았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고생했어.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박스는 다 뭐예요? 엄마가 특별히 아들 먹고 싶은 반찬 많이 했거든. 그중에서 오늘 저녁에 제일 먼저 먹고 싶은 음식 하나 골라. 이 박스 안에 손 넣고 하나 뽑아. 뽑기군요. 네, 어디 보자. 와! 탕수육 골랐어요. 근데 탕수육도 있어요? 그럼 뭐든 다 있지. 어서 손 닦고 앉으렴. 어느 날은 다트, 어느 날은 볼링, 반찬 이벤트는 그런 식으로 이어졌어요. 남편은 그런 이벤트가 싫지 않은지 못 이기는 척 참여했고 저 대신 매일 저녁 밥상을 풍성하게 차리는 시모로 인해 저는 남편한테 점수를 점점 잃고 저 대신 시모가 점수를 따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아무래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방법을 궁리했죠. 그러던 와중에 정말 저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마트 옆에 있는 커피숍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여자가 앉아있길래 보니까 시누이더군요.
꽤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대화를 하길래 저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려고 했죠. 근데 심상치 않은 신우이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있다는 본능적인 감으로 커피숍을 조용히 들어가서 뒷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재미있는 대화가 들리더군요. 아직은. 이제 그만 이혼할 때가 됐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애매하게 지낼 건데? 조금만 기다려줘, 자기야. 내가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으려면 뭔가 건수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 건수가 뭐냐고. 우리 오빠 언니가 좀 맹탕인데 그 여자를 이용해서 내가 하나 짜고 있는 계획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맹탕 언니는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뭔지 몰랐지만 저를 이용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남편과 이혼해서 위자료를 한몫 챙기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왠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카페에서 기다렸다가 신우이를 아는 척했죠. 신우이는 제가 아는 척을 하니까 화들짝 놀라더군요. 언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응? 아니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야. 아, 그러시군요. 제 보험 관리해주시는 보험 영업자예요. 아유, 자꾸 보험계라고 그래서. 응, 나 근데 얘기 다 들었어. 거짓말 안 해도 돼. 네. 증거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요? 나 참. 응, 여기 사진. 혹시 몰라서 증거 자료로 찍었어. 둘이 손잡고 있던데? 아, 씨발, 망했네. 애인인가 보네. 잘생겼다 아주. 아주버님보다 나은데? 언니, 제발 말하지 마요. 어머님이랑 오빠한테는. 저는 제대로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신우이를 확실히 제가 고삐를 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바람핀 현장을 말하지 않을 테니까 같이 시모를 좀 혼내주자고 했죠. 사실 신우이도 시모 눈치를 보고 살아서 시모를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신우이 계획에는 시모를 잘 구워 삶아서 남편하고 이혼하는데 어떻게 머리를 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신우이랑 제가 편먹고 시모를 혼꾸녕 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내 말만 듣고 따르면 돼. 어머님한테는 함구하고. 그러면 그 증거 사진 없애주는 거죠? 평생 비밀 지키셔야 해요. 물론이지. 그렇게 저는 신우이에게 함구하는 조건으로 시모를 제대로 혼꾸녕 내주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신우이가 시모한테 껌딱지 남편과 갑자기 밥을 먹자고 했어요. 시모는 제 말이면 꿈쩍도 안 하지만 신우이 말은 철석같이 믿는 걸 이용한 거죠. 저는 일부러 날씨가 엄청 더운 여름에 시모를 불러냈고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안 나가는 걸로 신우이와 짰습니다. 시모가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오더군요. 당연히 안 받았죠. 시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날 거의 열사병 환자가 되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를 쥐잡듯이 잡은 모양이에요. 저는 그게 재미있어서 배꼽을 잡고 웃었죠. 두 번째로는 시모가 봉사를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신우이한테 진짜 엄청 빡센 봉사활동 장소로 시모랑 가라고 했어요. 시모는 원래 가벼운 반찬 봉사로 아동센터에서 깔짝깔짝 하기만 했는데 저는 그게 가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 밥 퍼주는 봉사에 신우이가 데리고 갔죠. 당연히 어디로 가는지는 말 안 하고요. 그날 시모는 허리가 휘도록 밥을 퍼주다가 그만 응급실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더군요. 신우이가 119를 불러서 시모를 모시고 갔고요. 물론 이 모든 사건의 책임은 신우이에게 있었죠. 시모는 너무나도 빡이 쳤는지 다음날 신우이랑 저를 한꺼번에 집으로 불러들이더군요. 너 아주 망할 년이로구나. 가만 보니 날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어머님, 그럴 리가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제가 일정 잘못 짜서. 지랄을 해요 아주. 그리고 너는 며느리면 시어머니 봉사하는데 착착 따라다닐 것이지 왜 매번 꽃배기도 안 보여?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만. 그놈의 회사 당장 때려치워! 돈도 쥐뿔도 못 버는 년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푼이나 버신다고. 솔직히 언니 월급 받은 거 다 쓰기도 바쁘잖아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언니. 제가 말실수를. 저는 그렇게 몇 번이고 신우이를 통해서 시모를 골탕 먹였죠. 그랬더니 신우이가 남편에게 꼰지른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자기랑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당신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당장 이혼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하고 돌아다니는 꼬라지 다 들었어. 네가 그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왜? 이혼하면 니네 엄마랑 다시 살게? 엄마랑 재혼할 거야? 인연 터진 입이라고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남편이 그 순간 제 뺨을 후려치더군요. 저는 너무나도 빡쳐서 남편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핸드폰으로 신우이가 바람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너네 엄마한테 개고생하는 것도 열 안 받고? 네 동생 이러고 다니는 건 열 안 받고? 이게 뭐야? 뭐긴 잘난 네 동생이 바람피고 다니는 꼬라지지. 너네 집안은 완전 콩가루 집안이야. 그거 알아? 이거 당장 지워. 못 지운다면? 당신 고소할 거야. 가정 파탄죄로. 웃기고 있네. 이혼 도장은 찍어줄게. 나도 너랑 안 살아. 정남이 떨어졌거든. 그렇게 남편이랑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제가 협박을 했다면서 위자료를 한 푼도 안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제가 바람핀 사실을 폭로한 신우이가 남편과 시모랑 한 팀이 되어서 저를 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보이더군요. 저는 진짜 빡쳐서 이번에는 세 사람을 한 번에 홍군형을 내주기로 결심하고 마지막 복수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혼해서 위자료도 못 받을 판국이었거든요. 제가 뭐가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한테 미리 받아둔 명함으로 신우이와 바람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바람핀 사실을 배우자가 알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남의 가정을 깰 마음은 아니었어서 대신 그 사람한테 한 가지 일을 해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제 부탁을 듣고 제 시누이 남편인 아주버님 회사로 찾아갔죠. 아주버님은 이 모든 사건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웬 보험하는 남자가 찾아왔다고 하니 당황하셨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실은 제가 귀대개 와이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괴로워서요. 제 안사람이요? 왜요? 제가 좋다고 자꾸 쫓아다니는데 저는 유부남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단속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저희 안사람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바람이라고 표현하시면 제가 기분이 나쁩니다. 저는 엄연하게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여자가 저를 따라다니는 게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거고요. 제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게 단속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주버님에게 바람남이 폭탄 선언을 한 날, 아주버님이 그날 아가씨 머리통을 거실 바닥에 쳐박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가위로 머리를 다 빡빡 밀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진짜 고소했죠. 저한테 나쁘게 한 아가씨가 그 정도 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남편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위자료를 또 한 푼도 못 준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마당에서 제가 무슨 돈을 보고 그런 일을 벌인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억울했고 이 세 사람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시모 차례였어요. 시모가 운영하는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때 세입자들한테 시모가 착한 임대인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시모가 상가 건물 보증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 정보를 상가 입점자들에게 차례차례 알려주었죠. 사장님, 혹시 건물주가 사장님 보증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신 거 아시나요? 예? 저희 만기가 다 되어가는데 그럼 보증금이 떼이는 건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똥값 되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아, 진짜 화나네요. 당장 고소하겠어요. 세입자들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시모가 받은 보증금 합이 거의 3억이 넘었는데 제가 전해준 정보를 듣고 화가 난 세입자들이 건물 앞에 모여서 시위를 하더군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면 보증금이 있는 걸 보여달라면서요. 대부분이 만기를 지나서 보증금이 떼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모는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개털이라는 걸 세입자들에게 밝히고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주겠다고 각서를 다 써주겠다고 했는데도 세입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세입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해서 경찰서에 이리저리 불러다니게 되었고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죠. 이로써 두 번째 적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은 남편이었죠. 솔직히 남편한테 악감정은 없었는데 저보다는 시모 편을 더 들고 저한테 위자료를 악의적으로 안 주려고 하는 건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완곡하게 돈을 달라고도 요구했는데 남편은 저한테 좋게 말할 때 꺼지라면서 욕을 퍼붓곤 했어요. 저한테 한때 꽃을 매일 갖다 주던 스윗한 남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저도 그쯤 되면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은 아니었던 터라서 남편 놈의 치부를 들춰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다녔는데요. 사실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언론에서 주식 투자한 공공기관 문제가 불거질 때라서 저는 이 사실을 해당 공공기관 게시판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남편이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투자했고 그래서 얼마나 수익을 얻었는지 모두 까발리자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죠. 회사에서 잘린 남편이 저를 찾아와서 막 때리려고 하더군요. 합의금 1억 줄 수 있으면 때려. 너 진짜 졸라 웃긴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 파토내고 싶냐? 한 사람의 인생 파토낸 건 너희 식구거든? 내가 여기까지 한 걸 다행으로 알아. 경찰에 신고하면 너도 깜빵행이야. 어쭈? 건방 떨고 있네? 정신을 아직 못 차렸나 본데. 어디 보자. 112로 전화를? 뭐하는 짓이야? 당장 전화 끊지 못해? 위자료 줄 거지? 그것도 넉넉하게 줄 거지? 네가 이런 여잔 줄 몰랐다. 나도 네가 그런 새끼인 줄 몰랐고. 그렇게 남편을 회사에서 퇴출시키고 저는 합의금을 안전하게 챙겨서 합의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듣자 하니 신우이는 남편한테 결국 이혼당하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모는 남편이랑 둘이서 전단지를 돌리면서 겨우 먹고 산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저는 이후에 성격 좋은 사업가를 만나 재혼하고 강남의 아파트에 사는 중산층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었고 아이 둘을 낳아서 잘 키우고 있죠. 전 남편과 살 때는 회사 잘리면 당장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죽을 듯이 매달려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돈 많은 새 남편 만나니까 인생이 확 달라지고 여유가 생기더군요. 제 명의로 차도 끌고 옷도 명품 옷을 싹 빼입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몇 달 뒤에 시모랑 남편이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와서 한다는 얘기가 진짜 기막혔지요. 너 양심이 있으면 1억은 도로 내놔야 해. 보아하니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애랑 이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어머님, 아니 여보세요. 그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우리 사는 꼴 좀 봐봐. 너도 양심이 있으면 얼마라도 좀 주는 게 도리일 것 같아. 내가 대체 왜 그래야 하지? 빌려달라도 아니고 그냥 멀쩡한 사람 찾아와서 1억 달라면 내가 그래 그러고 줄 알았어? 당장 꺼져줄래? 독한 년. 네가 어디까지 잘 사나 보자.
그리고 이후에는 시모랑 남편을 2번 다시 본 적은 없습니다. 전단지를 돌리다가 둘이서 평생 그러고 궁상맞게 살겠죠. 남편을 여친으로 아는 시모이지만 나이든 모친을 데리고 사는 남편이 언제쯤 철이 들어서 후회하게 될까 생각하면 저절로 혀를 차게 되네요. 저야 다행히 시모랑과의 악연을 복수로 끝맺었지만 아마도 저처럼 복수는 못하고 참고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가정을 깨는 게 또 답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제 얘기를 듣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시누이와 시모를 모시고 살았네요. 남편이 팔랑귀여서 효자 노릇하는 거야말로 최악 중 최악인데요. 그래도 이들 모자가 벌을 제대로 받아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못된 시모와 남편 만나서 고생하고 계신 분 있다면 오늘 사연으로 조금이나마 용기를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dio Ju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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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dio Jungle.